예. 자, 대수와는 달리요. 기하 파트, 고등학교 기하 파트는 중학교 기하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기하 벡터라는 파트에 가서예요. 그러면 수학상에서 나오는 이 기하는 뭐냐면 전부 다 해석 기하야. 즉 어떤 상태냐면 중학교 때 유클리드 기하를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해석 기하를 배워요. 그리고 그거 두 개를 뭉쳐가지고 벡터라는 개념과 결합시켜서 유클리드 기하와 해석 기하에 벡터화 시켜놓은 게 기하 벡터라는 파트야. 즉 문과 학생들은요 앞으로 유클리드 기하를 그렇게 많이 볼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묻자. 중학교 때 유클리드 기하 배워. 고등학교 때 해석 기하 배워. 누가 더 쉽겠어? 누가 더 쉽겠어? 당연히 유클리드 기하가 조금 더 쉽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해석 기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 기하가 골 때리는 게요. 대수 파트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요. 2번 정도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되게 완벽하게 개념을 잡아요. 첫 번째는 너희도 공부해봐서 알지만 막 선생님 훌륭하게 설명을 하지만 개념이 너무 많은 거야. 어느 순간 막 이만큼 쌓이다 보면 어씨 이 개념이 저 개념 같고 저 개념이 이 개념 같고 정리가 안 돼. 그거 정리하라고 20번씩 읽으라고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안 돼도 두 번째 이 수업을 듣게 되면요. 대수 파트는 정리가 단단하게 되면서 소화가 되면서 자유롭게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10단원 이후에 기하 파트의 특징입니다. 수업 한 번 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헤매요. 그냥 정신없어요. 이게 저거 같고 공식 외우기도 힘들고 뻐벅대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막 끙끙대요. 두 번째 배울 때도 힘들어요. 대수보다는 확실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 기하 파트는 3번까지도 수업 들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 들으면 그 다음에 이런 거였어? 라고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파트예요. 왜 그러냐면 대수는요. 대수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냥 얘를 대수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기하 파트는요. 기하, 그림이 나왔어. 근데 나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대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고 그 후에 대수적으로 바라본 후에 얘를 대수적으로 풀어내거나 혹은 대수학적으로 수식이 막 나와 있는데 얘를요 그림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림으로 재해석한 다음에 이런 그림의 결과는 다시 답을 낼 때는 대수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얘보다 단계가 한 단계씩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힘들어. 그림을 보면서 대수를 떠올리고 대수를 보면서 그림을 떠올리는 이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번 수업 정도로도 수습이 안 돼요. 그런데 3번 정도 가기 시작하면 이런 말이었구나. 갑자기 수식이 막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보여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땐 기하를 잘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통 애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어때요? 막 수학상은 솔직히 말해서 심한 말로 개나 소나 누구나 선행을 해가는 파트야. 그리고 그 수학상 중에서 어느 부분을 유독 애들이 잘하겠어? 대수야 기하야? 대수는 잘할 거란 말이야. 대수는 막 좀 하다가 실패해서 이 학원 가서 또 하고 저 학원 가서 또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수만 단련해온 친구들이 많거든.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요 잘 몰라요. 그냥 못하는 애도 잘 보고 잘하는 애도 잘 보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하 파트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최소 3번은 들어야지만 이제 자유자재로 활용이 되고 소화가 되고 탄탄하게 점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공부한 애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기하 파트에서 갑자기 폭망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알겠습니까? 그게 뭐야? 모두에게 약점은 나에게 기회이자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하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언을 드리자면 너희들이 만약에 숙제를 하는데 난 기하 한 번 더 풀고 싶어. 너무 어려웠어. 이런 학생들은 한 번 빨리 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기하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교재지만 뭐 ABC라든가 이런 걸로 한 권 더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하면 선생님 만들어 드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파트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뭐랬어? 수식을 보고도
그림이 막 떠올라야 되고 그림을 보고도 수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이게 되게 기하에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쉬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에 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 A와 점 B가 있어요. 자, 우리 요 A, B 사이에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요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가 좌표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죠? 그래서 O, B 빼기 A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반발하는 거야. 누가 반발하고 났냐면 A. 왜 나는 항상 작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와야 돼? 싫어! 나도 앞에 놓이고 싶어! 내가 B보다 뭐 딸리는 거 있어? 쟤도 점이고 나도 점인데 난 똑같은 점인데 왜 나는 항상 뒤에 써주는 거야? 아우 짜증나!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듣고 보니 맞는 말이잖아. A, B가 누구는 5월에서 앞에 쓰고 누구는 열등해서 뒤에 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고민했어요. 맞아. A 말이 맞네. 그럼 어떻게 하지? 쟤를 어떻게 A가 앞으로 왔을 때 거리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무엇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절대값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수직선, 평평하거나 이렇게 Y축, 요런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쓸 때는 절대값 x2-x1 혹은 절대값 x1-x2 요런 식으로 표현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봐, 이제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수식으로 바꿨지. 맞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 뭐 해야 돼? 요 수식을 보고 얘가 그림상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뭡니까? 앞에 있는 식은 점 B와 A 사이에 무엇을 의미해? 이 식은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점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대수학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대수학적인 수식만 보고도 우리는 얘를 다시 얘는 뭐야? 기하적인 내용이야. 사실은 선생님이 이건 언어학인데요 이러면 곤란해? 얘는 기하야. 요 두 점 사이에 거리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해석이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게 기하의 어려움이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요 우리요 이제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은 수학상의 심화 쪽 내용이어서 여러분은 배우지 않았어요. 어쨌든 심화 쪽 내용 나온 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 수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애들이 이제 막 7로부터 거리가 4인 수 막 이래서 구하는데 사실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건 되게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자, 이 표현을 우리는 즉 기하적인 표현이지. 맞아? 이 기하적인 표현을 대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표현이 뭐냐? 솔직히 우리는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수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항상 미지수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 x로 가정할 거야.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되겠어? x하고요. 점 7 사이에 거리는 4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 녀석도 기하적인 표현이지. 얘를 대수학적으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쓸 거야? 절대값 x 플러스 3은 6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얘는 기하적 표현입니까? 대수학적 표현입니까? 대수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얘를 기하로 해석해야 돼. 뭐라고 해석할 거야? 거꾸로잖아. 거꾸로.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수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도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지. 불러볼까? 시작! 점 마이너스 2로부터 거리가 3인수 x라고 대수를 기하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 점 x와 점 7 사이의 거리가 4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자 점 7과
x 사이의 거리가 4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아래는 뭐가 되겠어? 시작! 점 마이너스 2와 x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강조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대수를 기하로, 기하를 대사로, 대수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요 잠깐 5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5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막 중학교는 유클리드 기하야,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는 해석 기하야, 막 요런 얘기를 했어요. 자, 도대체 유클리드 기하와 해석 기하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클리드 앞에 있는 표현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많이 봤던 표현들이지.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별로 볼 일 있었어? 없었어? 별로 없었어요. 맞습니까? 요게 바로요 유클리드 기하예요. 적어 놓으세요. 거기 밑줄 있죠? 유클리드 기하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이 바로요 해석 기하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야, 요 꼭지점의 좌표는 A, B, C야.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3대 4대 5야. 어머,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네. 직각 삼각형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서 줄줄줄 나왔어요. 반면에 해석 기하에서는요. 직각의 표현도 없고요. 요 변의 길이가 몇인지에 대한 표현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만 주어집니까? 점의 좌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요. 해석해서 요 변의 길이들을 구해내는 걸 지금부터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변의 길이를 구했더니 얘가 변의 길이가 3대 4대 5가 됐어.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와우, 얘 직각삼각형이구나. 여기가 90도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즉 그림하는 조건을 주지 않고 점의 좌표만 준 상태에서 이 점의 좌표를 사바사바사바사바 잘 작업을 해서 뭔가 해석해서 내가 결론을 얻어내는 거, 이게 바로 해석 기하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 기하에서는요 좌표 평면상의 점의 좌표가 중요하다. 해석 기하에서는 좌표 평면상의 점의 좌표가 중요하다. 유클리드 기하에는 좌표 평면 없어요. 좌표 평면 없어요. 좌표 없어요. 오직 점 A, B, C 등 이름만 존재한다면 해석 기하는 좌표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야? 지금 이 대단원의 제목이 평면 좌표인 거야. 해석 기하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아닌가? 엉뚱한 데 있구나. 미안해. 쏘리. 한 페이지 뛰어넘었네요. 네, 그럼 이게 뭔가 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는 뭘 배웠어요?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지. 이제는 뭘 배우냐면 좌표 평면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걸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사실 뭘 이용해서 배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배워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바로 요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거리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요. 요 거리의 제곱 더하기 요 거리의 제곱은
요 거리의 제곱이다 라고 제곱수를 구한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취하되 마이너스는 길이가 될 수 없으니까 빼버리면 루트 모 이게 바로 요 선분 AB의 길이가 될 거야 라고 요렇게 작업을 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선 요 길이를 알아야 되지.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바로 이 길이는 요 수직선상에 있는 요 길이와 같다라는 거야. 맞나요? 근데 수직선상에 있는 이 길이는 우리 뭐라고 배웠어? 절대값 x2-x1. 그래서 요 길이가 절대값 x2-x1이 된 거고, 자, 요 길이는 수직선상에 있는 요 길이랑 똑같이, 그래서 요 길이 구하면 뭐예요? 절대값 y2-y1. 그래서 요 길이가 절대값 y2-y1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 AB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즉, 절대값 x2-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y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중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이런 거 배웠죠. 그러므로 결국 이 식은요, 그냥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와, 내가 제곱수 알면 그냥 수를 구할 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길이는 양수이다.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을 냈습니다. 자, 야, A와 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봐 라고 하면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공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얘 세 번만 읽으며 암기할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시작!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다. 한 번 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다. 한 번 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요 실제 적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3,2예요. 어떤 점이 있어요. 5,9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여기서요. x1-x2의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을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점이 x1이고 어떤 점이 x2진 그냥 내 맘대로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다 여기다 대고 5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거 하면 되게 바보 같은 거야. 이 녀석의 내용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3하고 5 사이의 차이를 구하란 얘기야. 몇인데? 8. 8에 64. 2하고 9 사이의 거리 차이는 7. 7에 49.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결론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요 밑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야만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서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점의 좌표를 자,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안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로 가정. 미지수로 가정해놓고 풀어야 한다. 미지수로 가정해놓고 풀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여기 하나만 더 적고 갈게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라고 식 하나만 적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냐면요. 여기 뭐가 나와 있어? 대수식이 나와 있어. 그런데 저 대수식이 내가 왠지 많이 구조학적으로 어디서 보던 것 같아. 어디에서 보던 구조랑 똑같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보던 구조랑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저 구조를 이용해서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얘는 뭐야? 까놓고 말하면 거리야. 거리는 거리인데 무슨 점과 무슨 점 사이의 거리야? 이 식부공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 x 콤마 y와 3 콤마 마이너스 7 사이의 거리라고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놓으 보십시오. 자, 쟤를 딱 보면서 오, 얘는 점 x 콤마 y와 점 3 콤마 마이너스 7 사이의 거리구나 라고 대수식을 보고요. 기하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은 여러분이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되셨습니까? 자, 아래에 있는 식은 뭐라고 썼어요? 불러볼까? 시작! 점 x, y와 점 마이너스 2, 3 사이의 거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푸십시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2 루트 2 정답입니다. 자.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대수학적인 식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식을 딱 보면서 이런 거 많이 봤어. 얘 뭐였습니까? 불러봐. 시작! x, y와 1, 2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얘도요. 무슨 표현 되겠다. 불러. 시작! x, y와 3, 4 사이의 거리예요. 즉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1, 2라는 확정된 점, 3, 4라는 확정된 점이 있고요. x, y라는 미확정된 점이 있어. 어디 찍힐지 모르는 점. 예를 들어서 x, y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최소값 문제의 핵심이죠. 돌아가는 것보다는 직접 가는 게 빠르죠.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직접 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x, y가 바로 요 선상에 놓일 때 최소값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값이에요. 즉 결국엔 1, 2와 3, 4 사이의 거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합니다. 1과 3 사이의 거리 차이는 2, 2의 제곱 4. 2와 4 사이의 거리 차이는 2, 2의 제곱 4. 루트 8은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2 루트 2.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삼각형의 꼴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꼴을 묻는 문제를 풀 때 딱 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삼각형의 이름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 삼각형이 될 거예요. 자, 그림 보니까 두 번째 삼각형의 이름은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그림 보니까 세 번째 삼각형의 이름은 뭡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림 보니까 이름이 정삼각형.
자, 다섯 번째 삼각형 보니까 둔각 삼각형. 여섯 번째 삼각형 보니까 예각 삼각형.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에 골을 묻는 문제에서요. 우리가 한번 이 삼각형을 각으로도 표현해보고 변으로도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기 보이는 저 직각삼각형을 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각시는 90도야.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변은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변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표현해봅니다. 각 B는 각 C야. 변으로 표현하면 B랑 C랑 같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직각. 각 C는 90도야.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각 A랑 각 B랑 같아. 자, 변의 입장에서 표현합니다. 직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와 B는 같다. 자, 정삼각형은요. 각 A는 각 B는 각 C. 자, 변의 입장에서는 A는 B는 C. 자, 둔각삼각형은요. 각 C네. 각 C가 90도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둔각삼각형은 변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예각삼각형은요. 각 A도 90도보다 작아야 되고 각 B도 90도보다 작아야 되고 각 C도 90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요 녀석을요.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작아야 되고 B의 제곱은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보다 작아야 되고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적어놓고 그 후에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각을 기준으로 문제를 낼까 변을 기준으로 문제를 낼까 주로 각일까 변일까? 변이겠지. 왜? 각으로 문제를 내면 이런 거야. 야, 각시가 90다. 무삼각형이니까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으로는 거의 문제가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린 좀 똑똑해서 이런 거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학생들은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는 이 변 길이의 상태를 보고도 제가 직각인 게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얘는 너무 노골적이지만 얘는 좀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해야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삼각형에 골을 묻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요 변의 입장으로 많이 주어진다. 자, 그리고 변의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거 되게 유치하잖아. 이런 거 되게 유치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정답 확률이 높은 녀석은요. 그래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있는 요런 직각,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있는 직각이 들어있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린 지금 해석기 하잖아. 맞죠? 해석기하야. 그러면 지금 요 상황. 와,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거 나타내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우씨, 요 좌표가 주어질 거 아니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C의 제곱도 구해, B의 제곱도 구해, A의 제곱도 구해, A도 구해, B도 구해. 몇 개나 구해야 돼? 5개나 구해야 돼. 이거 너무 시간 낭비인데? 그래서 우리는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앞으로는요. A, B 이런 거 없이 모두 다 제곱을 붙여서 A제곱은 B의 제곱과 같다라고 해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모두 다 제곱으로 구할 거예요.
그렇구나. 모두 다 이렇게 b는 c 이런 거 없이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 a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라고 모와 모는 같다라는 식을 모의 제곱과 모의 제곱은 같다라는 식으로 전부 바꿔놓을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직각삼각형의 유무와 이등변 삼각형의 유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맨 밑에 정리하겠습니다.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각보다는 변의 제곱입니다. 변의 제곱을 각각 구한 후 비교해서 푼다. 변의 제곱을 각각 구한 후 비교해서 푼다. 선생님, 그러면 이 변의 제곱이 장점이 있습니까? 변의 제곱의 장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변의 제곱을 구할 때의 장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